거대한 와이번이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그것은 웅장한 날개를 퍼덕이며 척박한 땅을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그 광경이 바로 위대한 마법 가문인 디클렌의 아스타가 문제 해결사에서 물러나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아스타는 남자를 꽉 잡습니다. 남자는 아스타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해결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실력을 숨겨왔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비웃으며 자신의 마법서를 보여줍니다. 남자는 그 마법서를 알아보고 그것이 그들이 온 이유이며 단순히 사냥가의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그가 가진 마법 도구가 데클란 가문이 나타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사용법을 물어보지만 그 남자는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아스타는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쫓아오는 걸 보니 그 책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는 아스타에게 책을 넘기면 상관에게 자비를 구해 문제 해결사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아스타는 거절하며 문제 해결 관리자도 이제 그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그 남자를 비웃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는 완전히 아스타의 자비 아래에 있습니다. 갑자기 위험한 존재가 나타나 아스타를 뿌리째 흔듭니다. 새로 도착한 사나운 기운을 가진 남자는 자신을 동부 대륙의 마법 가문인 디클란 가문의 수장 파렘본 디클란이라고 소개합니다. 강한 아우라를 뿜으며 그는 아스타에게 책을 넘기라고 합니다. 아스타는 10년 넘게 문제 해결사로 일하며 삶의 절반을 디클렌과 함께 보냈지만 이 가문의 수장을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데클렌 가문은 동부 대륙 최고의 마법 가문이며 그 수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사라고 합니다. 이제 직접 그를 보니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스타는 무심히 그의 요청을 거절하며 어렵게 얻은 전리품을 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뻔뻔하다고 합니다. 파레는 그의 대담한 발언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문제 해결사는 와이번을 먹은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가문의 수장의 아우라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본 마법사 중 가장 압도적입니다. 가주는 그를 죽이고 책을 빼앗는 게 더 쉬울 거라 주장하지만 아스타에게 다시 디클란 가문으로 돌아오라고 제안합니다. 그가 책을 넘기면 문제 해결사를 다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잊겠다고 한다. 수장은 그의 재능이 놀랍다고 인정하며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문제 해결사는 그저 회색지대의 떠돌이였고 문제 해결사들만 쓰는 쓸모없는 기술을 익혔어요. 하지만 그가 디클렌의 일원이 되면 높이 날 수 있어요. 이로써 데클란은 그를 칼로 써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레는 함께 싸워 클랜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고 제안하며 아스타에게도 역사에 남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책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스타는 동의하고 수장은 만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수장 자리를 주면 클랜에 다시 합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대답에 수장은 매우 불쾌해합니다. 아스타는 자신 있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마법책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에게 싸움을 걸고 앞에 있는 사람을 끝냅니다. 파레는 그에게 도전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를 향해 돌진하여 부딪힙니다. 그들은 서로 공격하지만 파론이 아스타보다 훨씬 경험 많은 마법사임이 분명합니다. 문제 해결사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상대의 강력함에 놀라 생각에 잠깁니다. 파레는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킨 틈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그는 상대를 과소평가하며 그들이 단지 다른 수준에 있으며 그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수장은 큰 마법진을 만들어 문제 해결사에게 던져 그를 분명한 불리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아스타는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고 수장에게 굴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파레는 비웃으며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스타는 강력한 주문을 시전해 수장을 향해 던지며 이제 클랜의 명령을 따르거나 하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인이 되는 것과 반짝이고 커도 우리 안에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페런은 그를 한심하다고 부르며 지팡이를 땅에 두드려 큰 마법진을 만듭니다. 그는 모두가 존경하던 압도적 힘을 젊은이에게 보여줍니다. 부상으로 휘청거리며 아스타는 그날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와이번을 떠올립니다. 파레는 그에게 다가가 싸움에서 버틴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수장이 정말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수장은 대화를 계속할지 묻습니다. 아스타는 비웃으며 이번엔 문제 해결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장은 그에게 문제 해결사가 아닌 봉신 가문 수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에 젊은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데클란 가문은 왕좌에 도전할 만큼 강력한데도 그들은 그를 봉신 가문 수장으로 섬기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파레는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스타와 그 책을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스타는 책을 꺼내어 수장에게 건네줍니다.
파레는 그의 선택이 옳았다며 기뻐하고 그것이 모든 죄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놀랍니다. 하스타가 그 책을 그가 받기 전에 불태워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돈 때문에 자비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사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클랜의 젊은 주인이 문제 해결사를 먹어치운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클랜에게 먹혔고 그들은 그것을 은폐했다고 밝힙니다. 모두 복수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스타는 부인하며 문제 해결사들의 삶이 짧고 값싼 걸 알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얻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많은 돈이 들고 게다가 그는 마침내 은퇴하기로 결심했으며 다시는 그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파레는 손가락을 튕기며 그를 타오르는 푸른 불꽃으로 감쌉니다. 그 불꽃은 디클란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푸른 불꽃으로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는 느리고 고통스럽게 타오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스타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데클란의 개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회색 지대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며 푸른 불길이 그의 몸을 휩싸는 동안 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자유를 찾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복수할 것입니다. 갑자기 큰 충격 속에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는 손에 든 불타는 책을 보았고 압도적인 마법에 오래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가슴에 마법의 상징이 나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졌고 더 이상 불타 죽지 않는 것에 놀라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익숙한 장소임을 알아차립니다. 과거로 돌아와 다시 회색 지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곳은 그가 문제 해결사가 되기 전 매일 구걸하던 곳입니다. 놀란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회색 지대의 작은 강에서 자신을 보고 젊은 시절로 돌아갔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책에서 얻은 표식이 여전히 자신에게 새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를 과거로 데려온 것이 바로 그 마법의 책임을 확신하며 디클란 가문의 수장이 직접 그 책을 가지러 갔다는 사실은 그 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생각을 떨치고 좋은 점에 집중합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신하려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일 강의실에 익숙한 하수구 냄새를 맡습니다. 틀림없이 현실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새롭게 다짐하며 이것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선언한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던 꿈, 모두가 함께 했던 약속을 떠올린다. 그는 회색 지대에서 태어난 방랑자로서 옷을 잘 입고 잘 먹고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동료와의 대화를 기억한다. 단지 배고픔 때문이었다면 그들은 하수구의 쥐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태연하게 괜찮다고 말하자 그의 동료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나서 옆눈질을 한다. 그 동료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게 가장 쓰라렸다고 합니다. 공부를 했더라면 나쁜 놈들 노예처럼 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그가 은퇴하면 도서관을 짓고 싶어 해요. 돈,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을요. 아스타는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책을 넣을 수 있는 높은 도서관을 꿈꿉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층, 입구 앞에 있는 책 한 권은 꼭 데클란의 비밀 매뉴얼이어야 한다고요. 미친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회색 지대의 방랑자들, 사생아 귀족 자녀들, 도축업자 아들들도 한 권씩 가질 수 있어요. 그 책은 디클란 문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그들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비밀 기술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디클란 가문이 몰락할 상상을 하자 그의 입에 침이 고여요. 문제는 비법서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인데 그는 미래의 자신이 책임질 것임을 깨달아요. 그가 디클란의 매뉴얼을 어떻게 퍼뜨릴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얼굴에 강한 발차기가 날아와 그를 큰 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뜨렸다. 스파티라는 젊은 남자가 그를 찾고 있었다고 선언하며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동안 그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자신을 공격하는 젊은 남자를 기억하려 애쓴다. 짜증난 그는 발을 잡고 막는다. 스포티가 놀란 건 아스타가 7번 발차기를 맞고 치명적인 눈빛으로 70번 발차기를 되갚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는 소년에게 잽을 날리려 했지만 그의 주먹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중간에 멈춥니다. 그 때문에 스파티는 그 틈을 타서 그를 대신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가 다시 쓰러졌을 때 정말 아프지만 아스텍에는 젊은 남자가 자신을 때려 눕히고 있다는 게 자존심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돌 위에 발을 디디며 균형을 잃고 강물에 빠집니다. 아스타는 이 틈을 타 도망가며 스포티의 얼굴과 그가 준 타격을 기억하겠다고 맹세하고 뒷골목에서 그것들을 메달처럼 가슴에 달겠다고 약속합니다. 베테랑 문제 해결사인 자신이 깡패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 주먹을 휘두르다 삔 손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이 약하다는 걸 깨닫고 그는 탑을 쌓기 전에 몸을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옆에 나타나 배고프냐고 묻습니다. 그는 엉망처럼 보이지만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을 관찰한다. 아마도 권력 싸움에서 몰락한 귀족의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은 자신을 다미안이라고 소개하고 어머니의 이름이 비앙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짜증을 내며 그 소년이 제정신이 아닌지 묻습니다. 그러자 다미안은 더 이상 어머니가 없다고 인정하고 아스타는 아버지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고 각자 길을 간다. 그런 폭탄 같은 아이와 얽히지 않고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소년을 무시하려 하지만 소년은 계속 따라오며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더 짜증이 납니다. 그때 데미안이 그의 부상을 보고 치료해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소년의 손이 빛나며 그의 부상을 치유하기 시작해 마법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스타는 믿지 않고 그가 한 것이 블렌더 가문의 비밀 기술인 빛 치유임을 압니다. 블렌더 가문은 데클란 가문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의 문제 해결 본능은 그가 이제 더럽고 위험한 일에 휘말렸음을 알려준다. 그는 왜 블렌더 가문의 아이가 회색 지대에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블렌더 가문은 그 시대에 여전히 강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아스타가 이름을 부르자 얼굴이 환해졌다. 아스타는 기묘한 눈을 가진 블렌더 가문의 사람을 기억했다. 데미안은 블렌더의 괴물, 죽여도 죽지 않는 미친 도살자일 것이다. 다미안 폰 블란도르, 지금은 그저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개미를 즐겁게 바라보고 있다. 아스타는 자신이 문제 해결사였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와 동료들은 디클란 가문의 명령으로 블렌더 가문의 영지로 갔습니다. 처음엔 그 가문이 영향력이 커서 망설였지만 상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저택에 괴물이 있고 수십 명이 죽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동료들이 오우거를 말하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보고서야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것은 오우거가 아닌 훨씬 무서운 괴물이었어요. 사람을 찢고 독특한 치유 마법을 계속 쓰며 미친 듯이 싸우면서 웃는 존재였어요. 그 남자는 블렌더 가문의 도살자로 알려질 것이며 모두가 그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스타의 눈에는 단지 순진한 아이일 뿐이며 블렌더 가문의 직계 후손이자 가주의 외아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개미를 감상한 후 다미안은 배가 고프다며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플 거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덧붙입니다. 아스타는 일어나서 먹어야 한다고 동의하며 소년에게 돈이 있냐고 묻습니다. 데미안은 금화 주머니를 보여줍니다. 아스타는 소년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제 친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가진 것을 나누자고 합니다. 물론 데미안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소년은 이제 친구가 생겨서 신이 났습니다. 나중에 아스타는 새 친구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트림을 합니다. 씻고 나니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다미안은 그들이 먹었던 곳 위에 집이 있는 줄 모르고 방을 둘러봅니다. 그는 항상 밖에서 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부모가 없는 것을 경쟁하듯이 다미안은 계속 순진하게 행동하며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결국 그는 상황을 더 파악하기로 하고 소년에게 혼자 회색 지대에 얼마나 있었는지 묻습니다. 다미안은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지금까지 10번 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대답합니다. 아스타는 이를 숙고하며 다미안이 10일 동안 회색 지대에 있었다고 추측하고 그 소년이 쫓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소년은 낮잠을 많이 자며 하루에 2번 잔다고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스타는 그가 회색 지대에 머문 지 3, 4일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이 아이가 미래의 미치 광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보모 역할을 하며 블렌도르 가문과 연결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 그는 디클란 가문의 지렛대를 얻고 그들과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명문 가문들은 그가 쓸 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어떤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가슴에 남아있는 옷이 맺힐 뻔의 발차기와 펀치를 준 소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다미안에게 잠시 누울 테니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방해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잠을 자고 호흡을 연습하며 다미안에게 끝난 후에 그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의 전생에서 그는 문제 해결사들에게 주어진 표준 마법 주문을 통해 마법의 기초를 쌓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귀족 가문에 몰래 들어가 주문을 훔쳤고 그로 인해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기사들이 사용하는 강화 신체 기술, 영혼 마법, 소환 연금술, 그리고 여러 무작위 예술을 배울 수 있었으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는 진정한 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디클란 가문의 수장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만화 속성을 수용할 수 있는 디클란 주문의 근본 예술인 천원수를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위해 그 기술을 암기했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배운 호흡법으로 몸 안의 만화를 활성화합니다. 그는 곧 용암이 흐르는 듯한 뜨거움을 느낍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집중하여 몸 안의 힘의 폭발을 제어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갑자기 그는 불순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걸 느끼고 왜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엘리트 마법사와 귀족 가문만 쓰는 고급 주문을 떠올립니다. 또는 직접 혈통에만 사용되어 회로의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만화를 강제로 사용하는 것. 그는 만화 샤워라는 주문을 시전하여 몸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다. 주문을 시전한 후 땀에 젖어 깜짝 놀라 깬다. 숨을 고르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궁금해하고 옆에서 데미안이 평화롭게 자는 걸 본다. 호흡 운동을 마치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회로에 불순물이 없고 만화가 정화되었음을 깨닫는다. 이는 이전 생보다 더 큰 순수함을 준다. 그래도 디클란 가문을 무찌르는 건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그가 100번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승리 가능성이 방금 늘었고 그들을 이길 확률을 계속 높여갈 거예요. 다음날 아침, 다미안은 눈에 띄는 백금색 머리를 감추기 위해 갈색으로 염색한 후 기운이 넘쳤습니다. 또한 블란도르 가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옷도 바꿨습니다. 데미안은 친구가 다른 계획이 있음을 감지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습니다. 아스타는 미소 지으며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답합니다. 한편 아스타를 일찍 공격했던 젊은 남자는 낮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켠다. 그는 아스타와 다미안이 앞에 있는 걸 보고 놀란다. 그는 소년을 겁주려 어디로 도망갔냐고 물으며 외모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데미안을 유심히 보고 꽤 부유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좁히면서 아스타는 주먹을 휘둘러 스포티의 배에 강하게 꽂아 넣었고 그 순간 스포티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는 소년에게 받은 모든 타격에 대해 193번의 타격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년의 친구들은 소란을 듣고 바로 그를 구하러 옵니다. 그러나 이는 아스타를 더 흥분시켜 새 친구와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아스타는 좌우로 주먹을 휘둘러 깡패들에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줍니다. 그는 실제로 싸움을 즐기며 만화를 주먹에 모아 빠르고 강하게 치며 각 타격이 날카로운 정밀함으로 적중하여 데미안을 놀라게 합니다. 데미안이 그의 대단함을 언급하자 아스타는 웃으며 자신은 멋진 게 아니라 놀랍다고 정정합니다. 데미안은 맞은 깡패들을 치유하고 아스타는 빠르게 그들을 연달아 때립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악당들은 패배의 신음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스포티만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멤버입니다. 그를 마무리한 후 아스타는 그가 몇 번이나 맞았는지 물어봅니다. 스포티는 어지럽고 멍해서 맞은 횟수를 못 셌다고 합니다. 아스타는 미소 지으며 다미안을 불러 그 불쌍한 남자를 다시 치유합니다. 두 친구는 눈에 야생의 흥분을 띄우며 그를 내려다봅니다. 겁먹은 스포티는 멈추라 외치며 두 자리 숫자까지만 셀 수 있다면서 그들을 악마라 부릅니다. 밤이 되자 지친 깡패들이 줄 서서 아스타와 다미안에게 받은 교훈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스타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결국 사람당 100번 이상의 펀치를 날려 총 1000번이 넘는 것은 그와 같은 노련한 문제 해결색에도 상당한 성과이다. 스포티는 온몸이 쑤신 상태로 이제 그만 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타는 허락하며 그를 물리치지만 소녀는 이곳이 사실 그들의 집이라 떠나기 어렵다고 긴장하며 설명합니다. 아스타의 밝은 미소가 치명적인 눈초리로 바뀌며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요. 당황한 무리는 어쩔 수 없이 패배한 채 황급히 사라지기로 합니다. 그가 깡패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아스타는 갑자기 또 다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빠르고 날카롭고 분명한 존재입니다. 이는 숙련된 문제 해결사만이 가질 수 있는 오라이며 그 방향으로 보아 아마도 그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그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궁금하다. 믿기 힘들다. 블렌더 가문이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만화가 다가오는 걸 느끼며 아스타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하나의 주문으로는 상대를 막기엔 부족하고 다가오는 에너지의 강도를 보아 근접 전투도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싸움이 쉽지 않을 걸 인식합니다. 문제 해결사였을 때조차 아스타는 한 번도 풍부한 마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맞서며 낯선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만화를 모아 단단히 압축하기 시작하며 모든 에너지를 그의 몸에 채널링합니다. 다가오는 싸움에 대비하며 공기가 힘으로 떨립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공격할 유일한 기회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손끝에 마법을 모아 응축된 만화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앞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다미안은 깜짝 놀라 그를 알아봤다. 그는 가족의 수석 집사 알프레도였다. 알프레도는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그를 찾으러 온 곳을 헤맸다고 고백했다.
걱정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다미안을 꽉 안고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젊은 주인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해요. 아스타 앞에서 감정적으로 변한 것을 깨달은 그는 침착함을 되찾고 블렌더 가문의 알프레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미안이 아스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와 함께 블렌더 저택으로 돌아가자고 초대합니다. 아스타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그는 블렌더 가문이 더럽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언젠가 블렌더 가문과 연결을 맺을 계획이었고 이제 그 기회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로써 그의 도시로의 관문이 보장되었다. 그는 동부에서 가장 뛰어난 제니안 아카데미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동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서관이라고 알려진 그들의 도서관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도서관을 지으려 하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는 초대를 수락해요. 알프레도는 그의 결정에 기뻐하며 마차를 가지러 간다. 아스타는 그를 따라가면서 블란다르 가문의 음식 맛이 어떨지 궁금해한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블란다르 저택에 도착했다. 아스타는 마차에서 내려 거대한 저택을 바라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알프레도는 그들에게 편안히 밤을 보내라고 말하고 하녀 란시에게 그들을 맡깁니다. 하녀는 데미안을 노려보았고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하녀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한편 알프레도는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 큰 문 앞에 멈춥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가 집안의 여주인 비앙케게 그레이존에서 데미안을 찾아 집으로 데려왔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자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알프레도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비앙카는 차분해지고 집사는 안도합니다. 여주인은 아들 안전에 관해선 감정을 잘 못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비앙카는 예전에 피해 마녀로 불렸고 아들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녀가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알프레드에게 감사하며 알프레도는 주인을 충실히 섬길 수 있어 기쁩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다미안이 사귄 친구에 대해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보고하며 그 젊은이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서로 마주쳤을 때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소년의 손에 있던 마법은 만화 총알이었어요. 여주인은 그것을 놀라운 재능이라 생각하며 그레이존 출신 아이가 그런 힘을 가지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말해요. 이 때문에 알프레도는 수녀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스타는 집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해 놀랍니다. 그는 아스타가 이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는 명문가의 집사로서 그레이존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벗어나 높은 수입과 직업, 심지어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집사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스타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절했을 때 말입니다. 알프레도는 너무 당황하여 자신이 아스타의 거절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타는 제안에 감사하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요. 알프레도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 그가 무엇을 거절하는지 모른다고 알려주려 해요. 집사는 그를 산 너머의 위험을 모르는 협곡 속의 고블린에 비유합니다. 아스타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와이번이라고 말합니다. 알프레도는 소년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없어 답답해 발로 바닥을 찹니다. 그는 근육을 꽉 쥐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소년에게 깨닫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후 알프레도는 아스타에게 그의 집사 견습생 그룹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모두 알프레도를 존경하며 집사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알프레도는 일제히 아스타에게 그들 앞에 엘리트 그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알타는 청소년 그룹을 보고 그들이 나이에 비해 잘 훈련된 베테랑 같아 감명받습니다. 그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를 보며 경멸을 거의 숨기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에게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들처럼 빛날 것이고 어쩌면 더 빛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거절했고 집사는 실망합니다. 팀의 집사 중 하나인 윈스토어가 손을 듭니다. 윈스토어는 아스타가 제안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나눕니다. 견습생은 아스타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제안의 훌륭함을 알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알프레도는 윈스터가 아스타에게 결투를 제안하는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이라 여깁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그 젊은이와 결투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아스타는 견습생들을 보며 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프레도가 후계자로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떠돌이에 불과한 자신을 싫어했습니다. 아스타는 상대를 고르고 싶다며 윈스터를 지목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견습생도 지목하며 5명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는 도제들에게 도전을 두려워하느냐고 묻습니다.
알프레도는 그가 후계자가 될 태도를 가졌다고 느끼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집사장은 결투에 동의하며 소년이 1분을 버티면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1분을 버티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스타는 패배하면 후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아스타와 그의 상대들이 방의 중앙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도의 조수 중 한 명인 럼피스는 결투가 위험하다고 제안하며 집사 주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의 고집스러움을 꺾기 위해 결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미안의 손님에게 부상이 생길까 염려하는 럼핏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럼핏은 다미안을 보며 결투를 멈추지 않으면 친구가 곤란해질 거라고 설득하려 한다. 다미안의 눈은 결투의 흥분으로 반짝이고 럼핏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알프레도는 룸피스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하고 젊은이는 울며 동의합니다. 룸피스는 결투자들에게 규칙을 설명하며 턴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알프레도가 사실은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 대결이라고 그를 정정합니다. 이것은 럼핏이 경쟁자들에게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는 자유 대결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아스타와 5수련생이 서로를 노려봅니다. 윈스턴은 떠돌이꼬 마라 여기는 소년을 굴복시킬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룸핏이 결투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윈스턴은 배의 푸른 빛을 맞았습니다. 다른 4명의 수련생들도 같은 빛을 맞아 많은 이들이 너무 아파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스타는 손 위에 5개의 압축된 마나볼을 띄우며 다가갑니다. 소년은 그들에게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윈스턴은 아스타가 전투 중 4개의 마나 탄환을 동시에 조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아스타는 상대에게 마나 탄환을 쏘며 자신을 쉽게 보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탄환이 견습생들의 이마에 맞습니다. 아스타는 윈드스토어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 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세상이 넓고 쓰라리다고 경고합니다. 아스타는 윈드스토어를 주먹으로 쳐서 물러나게 합니다. 아스타는 5명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주입 중입니다. 윈스턴은 그가 마법을 써야 할 때 주먹을 날린다고 외칩니다. 아스타가 윈스토어 얼굴을 차며 자신이 물리 마법을 사용 중임을 확신시킵니다. 모두가 아스타가 5명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알프레도는 처음 만났을 때 아스타가 마나 탄환을 쓰려 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제 그가 맞았다면 죽었을 걸 압니다. 그는 소년의 마나 조절 능력과 상대를 쓰러뜨리는 괴물 같은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알프레도를 부르는 소리에 집사가 놀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블렌더스의 수장 비앙카가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와서 혼란을 멈추려 하자 럼핏은 안도합니다. 알프레도는 비앙카에게 결투가 테스트였다고 보고합니다. 비앙카는 아스타에게 당한 청소년들을 보고 그 테스트가 과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알프레드에게 훈련생 철수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미엔에게 돌아가 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럼핏은 충격을 받았고 비앙카는 그를 해고합니다. 나중에 알프레도는 결투 진행에 대해 비앙카에게 사과합니다. 그는 아스타가 싸움에서 괴물 같음을 증명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마법 탄환도 사용했지만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전합니다. 비앙카는 소년이 많아 조종에 뛰어난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본 장면과 5 훈련생이 그에게 완패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가 후계자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망했습니다. 비앙카는 흥미를 느껴 집사에게 아스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스타가 나중에 그녀의 서재에 도착하자 비앙카는 그를 맞이하며 앉으라고 합니다. 여자 옆에는 그녀의 아들 다미안이 쿠키를 먹고 있다. 비앙카는 아스타에게 작은 상자를 주며 알프레도가 약속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이는 아스타가 집사가 결투에서 이기면 뭔가를 약속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이렇게 빨리 받게 되어 놀랐고 집안 주인에게 직접 받아 더 놀랐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열어보라고 합니다. 아스타는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안에 황금빛 돌을 보고 블렌더 가문의 상위 5 마법세계만 주어지는 고급 재료임을 알아차린다. 선물이 너무 대단해서 아스타는 큰 함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앙카는 선물을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며 다미안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와 결투에 대한 사과라고 설명합니다. 아스타는 그 선물을 먹으면 블렌더 가문에 들어가야 하냐고 묻지만 비앙카는 필요 없다고 답합니다. 그는 독이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선물에 조건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것은 알타가 걱정 없이 얻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비앙카는 그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묻고 아스타는 결국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앙카는 그가 다미안과 함께 아카데미에 참석하기로 동의하면 그의 아카데미 입학을 주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미안이 작년에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강하게 반대하며 도망쳐서 연기되었다고 밝힙니다. 다미안은 아스타와 함께라면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비앙카가 다미안을 아카데미에 보내려 하면 그가 또 도망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카데미가 자신에게도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속박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먼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합니다. 비앙카는 그가 시간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지만 왜 알프레도의 후계자 제안을 거절했는지 묻습니다. 아스타는 알프레도가 처음 다미안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인사했던 것을 기억하며 비앙카에게 자신은 무릎 꿇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앙카는 그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알프레도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소년의 대답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스타는 방에서 마법으로 명상하고 있으며 그에게 주어진 최고급 선물이 그의 만화 흡수율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에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하고 가는 것에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는 방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발을 내딛는 순간 데미안과 같은 백금색 금발의 젊은 남자가 나타나 그가 아스타인지 묻는다. 아스타는 자신이 아스타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청년을 놀라게 한다. 금발의 젊은 남자는 그가 칙칙한 회색 머리와 짜증난 눈빛을 가진 것을 봅니다. 모두가 말한 대로라서 그는 그가 아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스타는 자신이 좋지 않게 묘사된 것에 짜증이 났다. 그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머리 색깔이 빛에 따라 많이 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짜증나 보이지 않기 위해 눈을 순진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 10대는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걸어간다. 알프레도는 갑자기 아스타에게 달려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가문의 집사로 성공하기 위해 무릎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하지 못해 잠을 설쳤다고 말한다. 백금발의 10대가 다시 아스타를 바라봅니다. 그는 아스타라고 부른 것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짓말했다고 소리칩니다. 금발의 10대가 그를 위협하려고 하지만 알프레도가 위협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아스타를 용서하겠지만 나중에 마법사 홀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스트라는 나중에 마법사 홀에 가면 흥미로운 일이 있을 것임을 알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알프레드에게 비앙카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비앙카는 서재에서 소년을 만나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아스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아카데미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합니다. 비앙카는 그가 빨리 대답한 것에 놀랐어요. 그녀는 안도하며 그에게 준비될 때까지 집에서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비앙카는 나중에 알프레도를 만나 아스타가 아카데미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집사는 소년의 현명한 결정에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아스타가 절망할 것이라 계획합니다. 그는 때가 되면 소년에게 후원의 손길을 내밀 밝은 빛이 될 것이라 상상합니다. 비앙카는 집사의 행복에 한숨을 쉽니다. 그녀는 알프레도가 예전 수석 집사에 의해 지금처럼 후원 전술에 끌려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알프레도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스타는 마법사 홀로 인식하는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그는 로브와 후드를 쓴 남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다는 플래티넘 금발의 청소년을 설명하며 그가 마법사 홀로 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후드 쓴 남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아스타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아스타를 문으로 안내합니다. 아스타가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날아다니는 종이에 맞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블렌더들과 같은 백금 금발 머리를 가진 남자가 있고 그는 자신을 웬지라고 소개합니다. 아스타는 문제 해결사로서 마법 아카데미에 잠입하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는 아카데미의 사무실에서 논문을 연구하는 힘든 업무에 지쳐서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학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탈모를 부정하고 싶어서 대머리 부분을 가리기 위해 후드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을 포기하고 대머리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리를 자라게 하는 마법을 연구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웬제를 보고 있는데 웬제는 그가 이전에 본 어떤 학자보다도 더 여유롭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웬지는 아침에 만나자고 했을 때 형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아스타가 그가 마법 아카데미에서 일하는지 묻자 웬지는 현재 아카데미의 부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스타는 웬지가 젊은 나이에 부학장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웬지가 정말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웬지는 아스타가 제니안 아카데미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며 자신이 제니안2의 졸업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웬지는 본론으로 들어가 아스타에게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스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웬제는 질문이 블렌더 가문의 명성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그는 책을 꺼내며 소년의 대답에 따라 책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타는 그 책이 블렌더 가문의 치유 및 마법의 핵심 비밀이 담긴 페이지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한편 정원에서는 비앙카가 덤불에서 꽃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미안이 아카데미에 가기로 동의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생각했다. 아스타가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의 나이로 인한 태도 문제를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아스타가 데미안이 부자라는 걸 알고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그녀는 생각해요. 그녀는 아스타의 성격이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는 새 같다는 점을 존경합니다. 그녀는 아스타를 아들 다미안의 이익을 위해 놓을 수 없다고 믿어요. 마법사 홀로 돌아온 아스타는 웬지가 블란도르 가문의 비밀을 제공하는 이유를 의심하며 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웬지의 눈을 아무리 봐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는 웬지가 진위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는데 익숙하다고 판단한다. 아스트라는 웬지에게 참을성이 없다고 말하며 원하는 것을 빨리 말하라고 요구해요. 웬지는 화가 나서 조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스타는 그가 원한다면 자신을 죽이라고 도발합니다. 원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위압적인 분위기로 종이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아스타를 매섭게 노려보지만 소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침착합니다. 웬지가 갑자기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요. 미소 지으며 아스타에게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해요. 정보를 믿고 맡길 사람 필요해서 시험했고 그의 형과 어머니가 아스텍에서 뭘 보는지 궁금했다고 해요. 웬지는 아스타와 그의 형제가 사이가 나쁘도록 일부러 만들었다고 인정하며 그 덕분에 그 갈등에 끼어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그의 형제 자매를 자신의 계획에 이용할 수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웬지는 딕렌 가문의 감시를 받고 있어 그와 대화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런 복잡한 일을 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현재 디클란 가문의 천상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지만 발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스트라는 디클렌 가문의 관점에서 보면 블란도르 가문이 그들의 비밀 마법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검토합니다. 웬제는 그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천상의 기원 마법을 자신에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인정합니다. 아스타는 그의 계획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웬지의 높은 위험 감수 태도는 아스타로 하여금 그의 연구가 디클란 가문의 더 정교한 천원 마법과 블렌더 가문의 멸망을 초래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의 전생에서 그는 데클란 가문의 수장인 파렌이 블렌더 가문을 죽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는 파렌이 터무니없이 강했던 이유가 웬지의 연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스타가 웬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자 웬지는 자신의 천상의 기원 연구를 가족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션에 스파이가 있어 디클란 가문의 정보를 전달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그에게 디클란 편에 서라고 조언하지만 원제는 개인적 이유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원제는 소년에게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고 제안하며 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는 논문을 집어들고 아스타에게 제냔 아카데미에 도착하면 페룬 교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대가로 블렌더 가문의 치유빛 마법의 비밀을 아스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아스타는 그 기회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소녀는 치유의 빛 주문뿐만 아니라 천상의 기원 연구가 완료되면 그것도 원한다고 반박합니다. 아스타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웬제는 마지못해 연구가 완료되면 그와 공유하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는 아스타가 필요할 때 도와줄 것이라는 보증도 원한다고 덧붙입니다. 아스타는 논문을 받아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논문을 읽을 줄 모른다고 농담을 하지만 곧 농담이었다고 말하며 이를 철회합니다. 아스타가 페룬 교수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묻습니다. 웬제는 페룬과 함께했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그때 누가 더 똑똑한지에 대해 친근한 경쟁을 벌였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스타는 이것이 아카데미의 웬지에 같은 또 다른 괴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후회합니다. 다음 날 아침 웬지에로부터 책더미를 받게 됩니다. 아스타는 웬지가 그에게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적을 준다는 메모를 봅니다. 아스타는 책들을 차례대로 쌓아가며 웬지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선택한 천재라고 결론 내립니다. 소녀는 펜과 종이를 잡고 웬지를 책 후원자로 기록합니다. 그는 미래의 치유의 빛 그리모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꿈을 꾸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데미안에게 부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웬지가 준 132권의 책을 검토하며 그것들을 탑에 포함시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마법 학습의 기초를 쌓을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탑의 정체성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한편 마법사 홀에서 원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스타가 전에 본 적 없는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스타가 그에게 자신을 죽여보라고 도전했던 소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소년의 결연한 눈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웃는다. 웬제는 자신과 같은 수준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마침내 찾았다고 믿는다. 다음날 아침 아스타는 학교 교복을 단추 채우며 아카데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란시가 그의 방에 들어와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아카데미 교복이 소년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스타는 걸으면서 블렌더 가문 덕분에 아카데미 시험에서 면제된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생각합니다. 그는 마차에 도착해 다미안과 비앙카를 만납니다. 비앙카는 아스타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소녀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마차가 움직이자 아스타는 창밖을 보며 새로운 여정을 떠올립니다.
마차가 앞으로 나아가자 데미안의 눈은 지나가는 모든 작은 것들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빛났다. 한편 아스타는 웬지에가 제공한 책을 보며 학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확인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해석은 끝없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물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물은 삶의 수단이며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재앙적인 홍수입니다. 차이는 단지 관점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도 각 대가문은 그들의 관점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마법책을 차원 공간에서 끝낸 후 무언가를 깨달아야 해요. 웬지의 커리큘럼은 디클렌의 천체 원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의 생각은 다미안이 그를 부르며 바라보기를 원할 때 중단됩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젊은 남자가 도착했다고 알린다. 그들은 성은 마법 아카데미를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아스타가 그것을 처음 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다. 입학 첫날에는 모든 학생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란시와 헤어지며 그녀는 그들에게 성공과 지혜를 기원합니다. 내려주자 그들은 가정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다미안은 친구 팔을 급히 잡아끌며 늦게 도착해 입학식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서두른다. 입학식이 선착순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었지만 아스타는 그것이 란시가 소년을 위해 꾸며낸 미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지금은 끌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른 신입생들과 함께 웅성거리고 작은 대화를 나누는 큰 강의실에 있게 됩니다. 막내 블렌도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 광경은 좌석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란시의 거짓말을 다시 믿게 만듭니다. 아스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된 등록 서류를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다미안은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며 신속하게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아카데미에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같은 소년이라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올려다보니 비슷한 유니폼을 입은 크고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보며 문제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웃으며 젊은이는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과의 의미로 손을 흔들며 아마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엄한 명령으로 그들을 멈추고 침이 묻은 소매를 보여주며 옷에 뭐가 묻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는 분명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데미안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없는 소녀는 처음의 것을 닦으려 더 많은 침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꽤 자부심을 느꼈지만 반 친구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차서 그는 어리석은 자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 놀랍게도 주먹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손이 단단히 잡혀 목표물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춘다. 아스타는 적시에 개입하여 차분하게 그곳에서 싸움을 멈추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큰 학생을 더욱 화나게 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신을 다미안의 친구라고 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맞을 만큼 충성스러운 친구는 드물지만 그는 후회할 것이다. 오늘 그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첫날 친구 사귀기는 이제 아스타의 목록에서 빠졌다. 지금은 말보다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긴급한 목소리가 군중을 가로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도란페이 가문의 후손과 잘 모르는 한 쌍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크기 차이가 상당히 컸고 사람들은 이미 누가 이길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싸움이 벌어지려 하는데 그냥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공격성을 안전한 공간에 제한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구경꾼들은 공간을 주라는 말을 듣고 마법사들은 그 지역에 장벽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모두가 지시대로 행동합니다. 곧 식권을 건네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어서 환호가 이어졌다. 한편 한 남자가 뒤에 남아 여유롭게 기대어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힉스는 자신의 가문에서 둘째 아들이라며 아우라를 발산하고 전투 자세를 취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스타는 진지한 얼굴로 자신은 대단한 가문 출신이 아니며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무대가 마법사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큰 학생은 그에게 첫 번째 공격 기회를 주고 젊은이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전직 문제 해결사는 그를 매우 우스꽝스럽게 여겨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상대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두려워서 그렇게 말이 많은 건 아닌지 묻는다. 도발은 효과가 있었고 힉스는 분노에 차 그를 욕하기 시작했다. 그는 힘이 넘쳐 주먹을 뒤로 당기며 들어섰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휘둘렀지만 단순히 몸을 숙이는 것만으로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아스타는 고개를 들어 주먹에 집중된 만화를 감싸며 싸움이 2대1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오만한 학생의 두꺼운 얼굴을 강타한다. 힉스는 학생의 펀치를 쉽게 견딜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 믿음은 곧 그의 얼굴처럼 산산조각났습니다. 한 방에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놀랍게도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는 한 번의 타격이 얼마나 강한지 믿기 어려웠고 눈앞의 소년이 진짜 마법사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먹에 맞은 상처가 빛나며 치유 마법이 발동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소년은 적을 치유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었고 그 사이 아스타는 혼자서 싸우며 귀족이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펀치를 또 날렸다. 힉스는 연속 공격을 막으려 팔을 모았다. 악마 같은 눈의 소녀는 적에게 맹렬히 공격했고 밝고 친근한 눈의 소녀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들은 한 쌍으로서 강하기보다는 더 미치고 사악했으며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힉스의 무릎은 떨리고 꺾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가 힘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응원했다. 결국 그는 돌란피의 힘과 자부심을 지닌 전사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잠시 동안 아마도 그 지원과 압박 덕분에 그는 남은 의지를 모아 마법사에게 소리쳤어요. 그가 어떻게 감히 자신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물으면서요. 그러나 또 다른 공격이 그가 말하고 방역하는 것을 막았다. 여전히 막혀 있어서 아스타는 놀란 척할 수밖에 없었다. 힉스는 과소평가당하는 것이 지겨워져서 남은 모든 힘을 주먹에 모았다. 이전과 같이 그는 강렬한 힘으로 휘두르며 충격이 장벽 안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중들은 결론이 마침내 도달했다고 믿으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주먹이 맞았다고 확신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 타격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다. 아스타는 그 힘에 날아갔지만 착지하여 우아하게 균형을 잡았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그는 셔츠에서 충격 지점을 털어냈다. 힉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곧 믿기 힘들다는 비명으로 침묵이 깨졌다. 그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며 앞으로 돌진했지만 그의 상대는 그의 힘을 느끼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데미안이 적을 계속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타는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의 친구가 그 순간을 완전히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힘의 양을 결정하고 이전 생애에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마법 입자의 충돌로부터 마법사는 에너지를 추출합니다. 그것은 마법이지만 무술이나 마법 그 자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법적 속성의 순수한 기술적 응용입니다. 충돌 스타일로 그는 더 빠르게 움직이며 강한 만화 집중으로 적을 가격합니다. 방벽 시전자들은 움찔하며 방패를 유지하려 애쓰고 전투 결과를 가장 먼저 목격합니다. 아스타가 그의 동작을 마쳤을 때 희게 팔은 여전히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은 무릎을 꿇더니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 방 안은 조용해졌으며 모든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결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승자는 승리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모두에게 환호하고 응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놀라움의 외침이 홀을 가득 채웠고 그 전사가 마법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미안은 친구에게 달려가 결투에서 승리했다고 기쁘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엄지를 빠는 것을 멈추게 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조용히 관찰하던 이는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법 아카데미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야만적인 움직임으로 싸우는 것은 정말 저속했습니다. 그때 한 교수가 마침내 도착하여 군중을 가르며 입학식 중에 싸움을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 묻습니다. 그는 모두를 보며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스타는 문제를 일으키는 데 익숙해 이미 도망칠 생각이었지만 다미안은 웃으며 첫날 다툼의 책임을 지고 진짜 범인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진행되고 힉스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두 명의 말썽꾸러기는 학교 첫날에 사무실로 불려갑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자백했기 때문에 교수님은 벌을 주지 않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스타는 문제를 피하려고 고개를 끄덕였고 곧 그들은 그들의 하루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입학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에 웅성거림이 있었고 주로 작은 몸으로 무술가를 이겼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데미안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이미 모두가 그들을 주목하는 걸 즐겼다. 아스타는 등록 양식을 따라 빈자리를 찾습니다. 그의 친구는 친절한 학생이 자리를 비워두었다고 착각합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나이 많고 작은 남자가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연설은 매우 길어져서 그 길이가 오히려 인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데미안은 중간에 잠이 들었고 아스타는 소년의 팔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침을 닦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교장 선생님께 급히 가야 할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입학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노인이 계획보다 일찍 연설을 끝내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행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그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한 여성이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무례하게 잠에서 깨어나고 다른 교수들조차도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이라였고 그녀가 직접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연설을 생략하고 그녀는 신입생 선서를 위해 마법 부문 대표 달리아를 호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귀족임에도 시험을 치를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문의 세 번째 자녀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스타는 그녀가 가진 이름을 잘 알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디클란이 동쪽에서 가장 유명했다면 그녀의 다나이 가문은 두 번째로 유명했어요. 그 소녀는 미래의 대표 마법사가 되기 위해 자랐습니다. 그녀는 꽤 능숙했고 아스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가 문제 해결사로 활동할 때 그래도 그들은 잘 어울리지 못했고 기껏해야 나쁜 친구였어요. 그래도 그녀가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것을 보니 좋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술 부문의 대표인 포르논이라고도 불립니다. 코에 흉터가 있는 젊은 남자가 성을 사용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두 대표는 맹세를 이끌었고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신입생을 가르칠 교수님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스타는 달리아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발에 걸려 당황스럽게 넘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타는 특정한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이 무대에 올라와 하나씩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침내 페룬 교수님이 등장하여 기본 마법 원리의 교사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분위기는 웬지에 미친 듯한 느낌과 꽤 다릅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서둘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대머리도 신사의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드디어 입학식이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안내원들을 따라 배정된 기숙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데미안이 또 졸고 있는 것을 본 아스타는 그를 깨우며 잠을 자다 걸려 퇴학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해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곧 소년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가득하고 큰 비명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에게 약간의 장난이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아스타는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카데미가 얼마나 인상적인지를 증명하는 세련된 방을 마주하게 됩니다. 침대 옆에는 생활용품 상자들이 있었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제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고 곧 각자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계급 차이가 드러날 것을 알았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그는 그의 룸메이트가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폴이 방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놀랍게도 짜증이 나 보였다.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젊은이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반 친구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스타는 침묵과 관찰하는 눈빛으로 답하지만 고집센 룸메이트는 단호하게 말로 답하라고 요구한다. 아스타는 룸메이트의 요구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아카데미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는데 얼마나 뛰어난 걸까요? 알아내고 싶어 마법사는 앞으로 움직이는 척합니다. 폴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즉시 반응하여 이미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다. 그가 무기를 잡는 방식조차도 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르는 척하는 아스타는 룸메이트에게 자신이 문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늦은 밤 노래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농담조로 경고합니다. 밖에서 다미안은 신나게 친구와 재회하며 룸메이트에 대해 묻습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알 기회가 없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이어서 걱정 없는 소년이 그에게 캠퍼스를 둘러보자고 합니다. 첫날에는 꼭 해야 한다고 들었죠. 사실 아카데미가 너무 넓어 학생들이 자주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앞에 펼쳐진 넓은 공간을 보며 그는 그게 나쁘지 않은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의 감각을 자극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건물 위로 그는 여러 만화의 흐름을 느꼈고 모두 디클란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자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 친구와 투어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모든 경치를 구경했는데 대부분은 데미안의 놀라운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그에게 호수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집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아기 돌보는 것 같았고 아마도 그래서 란시가 처음부터 그들을 짝지어준 것 같아요. 복수를 원했던 아스타는 귀족에게 자신을 위해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땅을 조금 파고 물을 붓기만 하면 돼요. 데미안은 즉시 설득되었고 학교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호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렌시는 저택에서 재채기를 하고 어린 주인은 호수 이름을 고민 중입니다. 아스타는 그 거대하고 성가신 프로젝트에 대해 불길한 이름을 제안하고 그 이름을 듣자 하녀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소년의 주의를 놀라운 조각상에 돌렸다. 그것은 두 번째 큰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다.
그는 그것을 약간 수정하여 정교한 비늘을 가진 실물 크기의 용을 제안했다. 다미안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동안 란시는 집에서 땀을 흘리며 떨기 시작했어요. 캠퍼스에서 볼 건 다 봤으니 이제 기숙사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약 10명의 문제 해결사가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고 그들의 배치를 보면 중심은 두 번째 마법 홀인 것 같아요. 그곳이 페룬 교수의 실험실이 있는 곳이라 그가 목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데클라는 원지가 동맹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자연스레 여러 연줄 있는 교수를 의심할 겁니다. 뒤에서 적대적 기운을 느낀 아스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언제 시작할지 궁금했었지만 이제 그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붙잡았다. 이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리는 고요해졌으며 가로등이 지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망토를 쓴 인물이 캠퍼스를 거닐다가 마법의 홀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며 그는 동료를 만났다. 동료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다. 본부의 긴급 명령을 받고 목표의 둥지에 모이기 위해 그들이 먼저 갔다고 한다. 남자는 부차 목표를 명확히 하며 주 목표가 오늘 밤 방해받았기 때문에 부차 목표에게 임무를 전달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사는 웬지가 움직였기 때문에 명령의 대상은 다름 아닌 푸른일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괴물 같은 교수진을 뚫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상위 군단의 도움이 없으면 1번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다른 단일 숫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불의 악마 칼라가 그들의 작전에 참여할 거예요. 그 이름은 남자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붉은 보석은 데클란 마법사 법정의 부대장이지만 그는 냉혈하며 임무를 위해 어떤 수단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처럼 하찮은 문제 해결사들의 목숨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귀족을 폭로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그들을 긴장 풀고 움직이게 했어요. 만약 그들이 곧 다른 이들과 만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밤속으로 사라졌고 아스타가 그들의 대화를 전부 들었으며 이제 그들의 자정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것은 칼라와 관련이 있었어요. 아스타가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에도 칼라는 전성기였죠. 디클렌이 모든 걸 걸고 블란도르 가문을 무너뜨리려 싸운 후 그는 쇠퇴하는 가문과 함께 남아 충성을 증명했어요. 이로 인해 그는 파렌의 총애를 받았어요. 여전히 위험하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블렌도르와의 전쟁 후였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의 악마로서 전쟁을 이끈 마법사로서 흔적을 남겼어요. 즉 그를 그 전에 잡는 게 필수였어요. 그의 힘 외에도 그의 마법은 가문의 불속성 비밀 예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아스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이득이었어요. 그들의 목표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원지의 문서는 그와 함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페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와 있는 문서는 가짜일 리 없고 목표가 문서가 아닌 다른 것일 가능성은 낮아요. 오늘 배달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기숙사 방에서 익숙한 인물이 밤에 움직일 준비 중이었어요. 폴은 장비를 몸에 두르고 망토로 감싸며 참견하기 좋아하는 룸메이트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는 잠든 몸이 가짜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다른 곳, 두 번째 마법 홀에서는 페룬이 어둠 속에 홀로 있었어요. 그는 성가신 디클란 문제 해결사들을 저주했어요.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아서 그는 참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그는 용병들의 존재를 확인한다. 게다가 그는 폴을 불렀고 자신의 이름이 불릴 줄 몰랐던 폴은 눈을 크게 뜬다. 젊은이는 다음에 그의 만화 형태를 정제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은밀한 작전의 기본이다. 그가 봉긴된 문서를 건네자 페룬은 다음번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서를 받은 교수는 그의 친구 원제가 데클란의 눈을 피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비참하게 잡혔지만 친구가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스스로 바로잡으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그의 서재 벽이 폭발했지만 교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한 남자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복도로 들어섰다. 칼라는 과학자라면 그와 같은 사람을 알기나 할지 궁금해했다. 폴은 예상치 못한 사건 전개에 놀라 반응했다. 그는 불의 악마를 알아보았고 그 악마는 교수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짜증을 냈다. 페룬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고 말하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모욕적인 시선으로 그는 그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썩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칼라는 비웃으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대우받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는 상대를 맞춰주며 예의를 생략했다. 그는 폴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수에 대해서는 눈 하나와 팔 하나를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불의 악마가 마법을 시전하려 하지만 주문을 발사하기 전에 페룬이 재빠르게 움직여 그 남자와 학생 사이에 끼어듭니다. 마법사로서의 실력을 증명하며
그는 만화 장벽을 소환합니다. 거대한 폭발이 아카데미 홀을 열어젖힙니다. 폴은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지만 교수님의 얼음 덕분에 완전히 보호받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얼음 마법이 그를 부른다. 페루는 그를 학생보다 용병으로 여길 거라며 삶을 스스로 돌보라고 한다. 명령을 확인한 후 젊은이는 검을 집어든다. 큰 폭발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 걸 보니 디클란 문제 해결사들이 은폐 마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참 용병에게 의존하는 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칼라는 받은 문서가 블란도르에서 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보조 목표가 그것을 쉽게 넘겨줄 것 같지 않으니 다음 옵션은 재미를 보며 그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고 화염의 악마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근처에는 다른 해결사들도 움직일 준비를 하며 잠복해 있었습니다. 탈라는 마치 지옥불을 가져오는 악마 같았습니다. 폴이 어린아이처럼 놀라는 동안 페루는 자신의 칭후에 맞는 마법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의 충돌은 건물을 바로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불꽃과 폭발을 멀리서 관찰하던 아스타는 싸움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스타가 아닌 트러블 슈터 넘버1으로서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려 아스타는 달의 여신에게 그날 밤 그를 정의로운 문제 해결사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정말 정의로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것을 뒤로하고 싸움에 뛰어들었다. 마법의 전당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붕괴되고 있었다. 칼라는 주문을 계속 쏘며 용병에게 따라오고 있는지 물으며 웃었다. 폴은 숨을 헐떡이며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는 운이 좋았는데 대장에게 받은 망토가 보호 유물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옆으로 비키라는 말을 듣고 그는 페룬의 무서운 모습이 다가오는 걸 본다. 그는 불의 악마 공격을 막으려 얼음 폭발을 발사하며 그 젊은 남자를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교수는 칼날의 만화를 감쌉니다. 그는 몇 번 더 막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기에 질문이나 선택은 없었습니다. 조합은 본질적으로 마법사와 수호자로 꽤 신뢰할 만한 조합이었습니다. 얼음을 뚫고 나아가며 칼라는 공격을 계속하고 폴은 계획대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가 바빠지면서 마법사는 그를 보호할 경호원이 한 명 줄어들게 됩니다. 페루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처리하려 하지만 곧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결국 화염 악마는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에 분배되는 만화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두 명의 지배적인 존재가 있을 때 통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페루는 힘을 쏟아부으며 그들이 얼마나 버틸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의도를 이해한 칼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권력 싸움에 참여했다. 그들의 만화는 충돌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너무 강력해서 순수한 마법에 응집된 구체가 커지며 지역 전체에 혼란을 일으켰다.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폴은 괴물들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면 처음부터 서로 싸웠어야 했고 그들의 힘 때문에 모두가 이 혼란에 휘말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문제 해결사들은 죽기 싫으면 대기하며 숨 고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인원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도 못한 채 한 인물이 그들 그룹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복이었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마법사들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아스타도 마법을 발휘했고 그의 존재는 그들과 맞먹을 만큼 강력해서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들의 게임의 불청객처럼 그는 자신의 도착을 알렸다. 그의 방해에 당황하며 칼라는 좌절감과 분노로 소리쳤다. 하지만 가면을 쓴 남자는 신경 쓸 겨를 없이 그의 목을 잡으려 돌진했다. 그 자리에서 묻힐 거라는 말을 들은 불의 악마는 그 순간 정말로 죽을 거라고 깨달았어요. 목숨을 건 필사적인 시도로 그는 또 다른 주문을 사용해 몸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그는 암살자와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몸은 만화 역류로 내부에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스타는 전혀 다치지 않은 채 여전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 해결사들이 등장하여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고 칼라는 역류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포션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궁금했다. 위를 보며 그는 아스타가 혼자 모든 문제 해결사를 제거하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봤다. 그것은 빠른 마법을 활용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낭비 없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적을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의 삶에 큰 위협이 될 남자를 파괴하기로 결심하며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여러 마법진이 결합되어 다양한 불꽃을 발사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강력했어도 영향 범위가 넓어 길을 막던 그의 모든 동료들을 죽였어요. 아스타조차도 그에게 이렇게 강력한 마법이 쏟아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전장은 칼라의 마법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다시 역류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죽인 동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임무의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면을 쓴 남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불의 악마는 너무 흥분한 사실에 즐거워하며 혼자 웃어요. 다른 문제 해결사들과 합류하면 페룬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만화를 보충하려 할 때 오싹한 목소리가 그것이 그가 제공할 전부인지 묻습니다. 겉으로는 미치광기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교활한 뱀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아스타는 그가 아군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화 총알을 조준하며 그는 그의 무자비함이 결국 그의 패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넘버원이 발사하자 총알은 광선처럼 날아간다. 칼라는 그 속도에 놀랄 새도 없이 그 발사체는 그의 머리를 관통한다.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그는 차가운 땅에 쓰러졌다. 전투가 끝나자 아스타는 적의 시체로 다가갔다. 그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감명을 받았다. 다른 마법사였다면 그의 매복에 당했겠지만 그는 빠르게 판단해 방역에 성공했다. 동료들을 죽인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혼자 싸우는 전사로서는 소모전에서 질 뻔했다. 결국 그의 만화 용량은 아직 최상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옷을 뒤지며 그는 특정한 것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전투 마법사들은 의심이 많아 비밀 기술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아 챙기고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단계는 그를 괴롭힌 트러블 슈터 쥐들을 얼리느라 시간을 보낸 페룬과 재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화 구슬을 소환하여 아스타가 그들처럼 쥐였는지 묻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그의 미치광이 동료와 비교하여 그를 전투에 굶주렸다고 부릅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교수는 그가 왠지에 의해 보내졌음을 깨닫고 안심합니다. 그가 그것만으로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는 파견된 용병과 논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아스타는 그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다른 것은 아마 가짜일 겁니다. 미치광이는 적을 유인하려 미끼로 썼을 겁니다. 그는 도시와 아카데미 방어를 강화하고 데클란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 같아요. 또한 제국 기사단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군요. 은폐 주문과는 상관없이 그쪽에서도 가족이 어떤 수를 쓴 것 같습니다. 그가 실제 사자인지 물었다. 아스타는 진짜 논문을 교수에게 건넸다. 페루는 그가 그 내용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다. 그들의 대답은 현실을 명확히 하고 아스타는 싸움을 꺼리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는 일단 논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소년이 원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한다. 결국 웬지에는 자신의 욕망에 맞는 사람들과만 동맹을 맺는다. 신뢰를 쌓으려면 페룬도 원하는 걸 제공해야 한다. 잠시 고민한 후 아스타는 책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요청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가득 찬 큰 탑을 쓰려는 계획을 솔직히 공유하며 기여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재밌어하며 페루는 대신 기부할 책을 쓰겠다고 제안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는 다음 논문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유지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스타는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받기보다는 새로운 동료에게 목적에 따라 균등하게 구슬이 부서지는 통신 크리스탈을 건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페루는 혼자 남게 되었고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국의 황제 기사단이 도착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확보한 후 문제 해결사들이 체포되고 학생들은 2차 공격에 대비하여 대피되었습니다. 물론 아스타는 다른 학생들과 섞일 기회를 잡았고 막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다미안과도 재회했습니다. 트러블 슈터들과 칼라의 시신 덕분에 디클란 가문은 잠시 조용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가슴에 있는 표식이 화염 마법의 주문을 막을 때 방어막에 에너지를 주입했어요. 이건 주로 원소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배제 현상과 비슷해서 자신에게 피해 없이 빠르게 주문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는 반응과 활성화 조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삶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라피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아스타에게 괜찮은지 확인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첸이라는 소년이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 낯선 사람이 갑자기 그가 뛰어난 싸움꾼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좋지 않다. 그는 그 소년을 없애야 할지 고민한다. 첸은 첫날 아스타가 싸우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표현한다. 그는 동급생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어 안도하며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낯선이가 뒤에서 걷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첸은 사과하며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아직 친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적응은 쉽지 않으며 아스타는 아카데미가 평등을 약속하지만 학생들이 꼭 그 신념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 학생이 당분간 함께 다니도록 허락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혼자 있는 것은 조금 불안하니까요. 전직 문제 해결사는 자신이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미친 사람들만 만나서 정상적인 게 뭔지 잊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에 그는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그의 아카데미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햇살이 캠퍼스를 비추고 학생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에 갑니다. 강의실 전체에 큰 하품 소리가 울려 퍼졌고 데미안은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졸리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첸이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 옆에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학교 오는 걸 불평하며 가볍게 대화합니다. 어젯밤 일에도 불구하고요. 이전 대화를 보면 그 신입생은 귀족이나 부유한 가문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그는 부담 없이 괜찮은 친구 같아요. 첸은 그들의 담임 선생님이 게라가 될 거라고 말해주는데 그녀는 한 번에 많은 트롤을 처치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때 유명한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밝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교실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스타는 그녀가 의식 동안 교장 대신 섰던 교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모두에게 인사하며 그녀는 바로 어젯밤 소란에 대해 언급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수업 시작 전 그들은 마력을 측정하고 품질과 양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자신을 아르젠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둘 다 중요하지만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수준의 마법사와 경쟁할 때 일정 수준의 만화가 지원되면 더 나은 품질을 가진 쪽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특히 베테랑 전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게라의 불만스러운 반응에서 분명합니다. 그녀가 혀를 찾아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그녀는 가문을 묻습니다. 아르자는 그녀가 후작 가문 출신이라는 말에 놀랍니다. 교수가 분개하며 얼굴을 찡그리며 그럴만하다고 말합니다. 노골적인 모욕이 소녀의 마음을 찌르지만 수업은 계속되고 다른 대답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엄격한 여자는 직접 한 명을 지목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에이펠이라는 소녀는 대규모 전투에서는 만화의 양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만화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이것을 인정하며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제이라는 역겨운 듯 눈을 굴립니다. 전직 문제 해결사도 놀라며 그녀가 뭘 찾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답변을 요청하지만 그들도 경멸적인 반응을 받습니다. 곧 방은 그녀의 불쾌한 태도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스타는 어떤 대답이 분위기를 망치는지 궁금해하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게라는 모두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답변은 정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답변을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자신의 이상과 맞았는지 아니면 그녀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인지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마법사는 항상 주관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행해야 해요. 그녀는 질문을 되돌리며 진정한 마법사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그녀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음의 색이라고 하자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수업 방식에 얼굴을 붉혔다. 아스타는 꼬인 사건에 대한 의심이 확인되자 한숨을 쉰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만화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해 아직 눈물을 흘리고 있던 아르젠이 호출되었습니다. 제라는 그녀의 첫 번째 대답에 감명을 받아 그녀를 반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갑자기 용기를 얻은 그녀는 만화 수치를 기록하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스타는 교수가 학생들을 훈련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감명받았습니다. 첸은 질투심에 옷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조 교수는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단 천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어 구하기 매우 어려운 만화 측정 장치를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것이었고 자신의 만화 수치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교실에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곧 증명되었고 모두가 다미안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보고 놀라서 숨을 멈췄습니다. 잘하는 측정 장치가 사용하기 쉽다고 말하며 대표에게 크리스탈 구체의 만화를 붓기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르제니 공을 만지자마자 그것은 내부적으로 계산을 시작하는 것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마법진 전체에 여러 가지 기호와 문구가 나타났지만 곧 방 중앙에 큰 숫자 4가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힘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중앙의 숫자는 정제 수준과 만화 품질을 보여줍니다. 1에서 10까지의 척도입니다. 작년 신입생 평균은 3이라 그녀의 점수는 인상적이었어요. 소녀는 빠른 평가에 기뻐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양을 확인하려면 구체의 만화를 계속 주입하면 됩니다. 최고 점수는 100입니다. 작년 평균은 15였는데 그녀의 17점은 또 다른 훌륭한 결과입니다. 양과 질 모두를 판단해보면 그녀가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학생의 얼굴이 빨개진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그녀가 자랑스럽다. 아스타도 그녀가 훌륭한 대학원생이 될 것임을 이미 알 수 있었다. 제라는 다른 볼 일이 있어 조수에게 일을 맡깁니다.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며 시험을 마친 사람들은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합니다. 한편 채는 새 친구에게도 측정을 권합니다. 누군가 만화 정제 레벨 6을 기록하자 방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만화 양은 20으로 평균을 훨씬 넘습니다. 학생 이름은 퓨리온이고 그녀는 나이 가문 소속입니다. 달리아와 같은 가문이지만 아마 분가인 듯합니다. 귀족 자제답게 평가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만화 양이 순수함에 비해 약간 부족하지만 그녀의 수치는 여전히 꽤 인상적입니다. 다미안은 다시 졸다가 깨어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해합니다. 아스타는 그에게 흥미를 느끼고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며 관심 없는 그 소년에게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먼저 측정하겠다고 해요. 세 소년이 줄을 서고 반 친구들은 이미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가 힉스를 때린 건 아쉽습니다. 이제 데미안 차례가 되었고 그는 앞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은 기기를 잡고 만화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시대로 하자마자 구슬이 눈부신 빛을 발했고 곧 방안은 충격에 찬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괴물이 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순도는 10점 중 9점, 만화 양은 67이었다. 100여 명이 도구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보통 사람들이 진정한 천재를 마주할 때의 반응이다. 그들에게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 눈부시고 거대한 벽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아스타조차도 데미안이 평균을 이렇게 뛰어넘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블렌도르 가문의 괴물이라 불린 이유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문제 해결사의 과거 삶에 집중했다면 대륙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다미안을 키워서 그들이 데클란의 눈엣 가시로 남도록 할 것입니다. 강사는 측정 결과에 완전히 놀라며 마법사의 가치는 만화 이상이라는 일상적인 설명을 강요합니다. 그의 피드백을 수용한 괴물 같은 소녀는 아스타에게 돌아서서 측정이 이미 끝났는지 묻는다. 모두가 다미안 주변에 있는 평민과 납작해진 힉스의 결과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일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불필요한 소음을 피하기 위해 출력을 조정하고 평균 수치에 맞춰 준비를 마쳤다. 그는 구체의 적당량을 방출하지만 기준선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기기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값을 측정할 것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정제 수준은 확고한 10이었지만 지표가 검게 변하고 이해할 수 없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값 한도를 초과했다는 오류 경고가 나타나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데미안은 친구를 응원하며 기쁨에 찬 함성을 질렀습니다. 반면에 아스타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즉시 재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어떤 오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한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고 측정값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장치를 초기화한 후 강사는 그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평균 수치를 완벽하게 맞추고 반 친구들은 진정합니다. 그러나 지표에서 정상 수치를 본 후 다미안은 명백하게 욕설을 합니다. 아스타는 그 단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묻지만 친구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본다. 그의 얼굴에는 역겨운 표정이 가득했고 친구에게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기꾼은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조차 없어서 시선을 돌렸다. 나중에 첫 번째 마법 홀에서 개라는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두 번째 홀의 수리는 잘 진행되고 있었다. 왜 하필 페룬을 공격했을까요? 다행히 베테랑 동료는 스스로 잘 돌볼 수 있어 그녀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조교수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와 오늘의 만화 테스트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살펴보고 이번 학기의 신입생들이 꽤 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데미안은 블렌도르스의 천재답게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스타의 파일을 보고 첫 번째 시도에서 오류로 인해 재시험을 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코드에 따르면 그는 설정된 만화 한도와 기준선을 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그녀는 깊이 생각한 끝에 그에게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니다. 한편 아스타는 다미안이 욕설로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 그를 꾸짖고 있었습니다.